진짜 나를 만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민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손아빈입니다. 이 캠페인은 되게 중요한 캠페인이었고 저랑 창업한 친구 둘이 이제 마케팅 담당자였거든요. 저희가 모든 캠페인을 짜는데 그때 굉장히 큰 투자를 마케팅적으로 했었어요. 투자를 하기로 한 나라 중에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고 100억의 투자가 온 거예요. 너무 잘 쓰고 싶었어요. 성공시켜야 된다. 다른 형태의 여행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Live There가 이제 원래 영어 이름이고요. 하룻밤이라도 살아봐라는 거를 계속 하라고 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살아보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생명 연장 같은 이름 같기도 하고 글로벌 회사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직역인데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행을 살아보는 걸 다시 영어로 돌리면 의미가 달라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 언어학자를 제가 초빙을 해가지고 언어적으로 얼마나 한국어와 영어가 다른지 이런 것까지 설득을 했더니 승낙을 해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반응이 엄청나게 있었고 수치적으로도 엄청 올라갔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도 회사에서 받고 가장 성취를 많이 줬던 그때부터 이제 직감을 믿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 성향을 몰랐던 거죠. 저는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를 때 의문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라서 계속 이제 회사에 가서도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왜 자꾸 묻냐. 그리고 유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재무에선 유연성이 최악의 퀄리티거든요. 맞는 말이긴 한데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일을 잘 못하긴 했는데 되게 열심히는 하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는데 주눅든 성격이 아니었어요. 실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소리가 나면 손아빈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 대신 회식을 기획하거나 사람들끼리 대화를 기획하거나 이런 회사 내 조직 문화를 기획하는 거에 되게 열정적이어서 예쁨은 받긴 했어요. 회사 내에서. 그러더니 이제 팀장님이 넌 정말 심각하게 꼼꼼하지 못하니까 딱 3년만 버텨봐라 얘기해 주셨고 제가 민미 창업하고도 제 사수랑 팀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너를 몰라봤다. 너가 이런 게 진짜 맞는 사람인데 그때 3년이나 버텨보라고 한 거는 내 실수였다. 가장 마지막까지 이 회사에서 뭔가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다니다가 번아웃이 심하게 왔어요. 근데 그게 번아웃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성취를 생각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결국 뭐가 되지? 이걸 되게 많이 따졌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를 잘 보살피지도 못했고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감정을 표현을 해보라고 이제 심리상담사분이 얘기하는데 감정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서운했다, 뭐 후회스럽다 이렇게 감정 얘기하면 끝날 문제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걸 보고 표현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그만두게 된다면 무조건 이제 쉬어야겠다. 그래서 쓸모를 따지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때 만났던 친구들이 프랑스의 요가원 같은 데 가고 어떤 친구는 채식으로 가더니 이제 망원동에서 비건 요거트 만드는 걸 하고 회사를 안 가고 의식적인 삶에 대한 눈에 뜬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어느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한 게 이제 민미가 된 것 같아요.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리학자 중에서도 메슬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단순히 배부르면 기분 좋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고차원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원하는 인간의 욕구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심리적인 보상은 되게 고차원적인 욕구고 Z세대나 뭐 MZ세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어른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네는 왜 저렇게 물리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뭐 욜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 저는 심리적 보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자신을 증명하고 표현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쁨이나 성취감이 너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에는 물리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가면 무조건 심리적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리적 보상은 사실 자기 자신이 해주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타인이 주는 보상도 조금 더 저차원의 욕구라고 생각하고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하고
성취하는 그 자기 보상 능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민미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가 심리적 보상을 해주는 형태를 많이 이제 구조화시키고 프로그램의 기획에 넣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시대이자 인간의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생각에 좀 빠지는 편이라기보다는 실행에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수강. 일단 저질러 놓는 성격이고 손해를 봐도 그냥 일단 하는 거고, 제가 가장 불안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원하는 회사에 갔고 되게 안정적이긴 한데 고여있다는 생각과 선배들이 전형적인 안정주의자적인 성격이어서 다들 되게 편안하게는 사는데 꿈도 없어 보이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어 보이고 호기심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질문을 하면은 타성젖은 대답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함이 또 있었고, 전 특히 이제 어머니가 엄청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어릴 때부터 혼냈던 때가 호기심 없는 상태.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교육 지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소서는 전형적으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 둘 중에 하나인데 강점을 살리는 게 있고 취약점을 오히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냥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것들은 별로 끌리지 않는데 되게 찌질한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다 좋아하잖아요. 자소서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의 찌질한 모습이 그거 약점으로 제가 숨기면 숨길수록 오히려 의문점만 남은 채 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잘한다고 쓰네? 딱 패스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취약점이 외국계 회사의 보통 여성들이 영어를 워낙 이제 점수 잘 따고 이러니까 940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목적을 위한 건 좋아하는데 수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냥 한 번 치자. 그래서 그때 890점이 나왔고 토익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런 걸 쓰고 첫 번째 장표에 카피를 썼어요. 토익 890점이라고 영어 못할까? 뭐 이런 식으로 썼더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자소서가 너무 독특했다. 저는 여러 군데 회사를 쓰지 않고요. 진짜 가고 싶은 회사에만 자소서에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거기에 완전 커스터마이징해요. 컬러부터 해서 모든 거 커스터마이징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성공적인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안서를 쓸 때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좋은 책이 기준이 저는 오래 읽혀도 촌스럽지 않고 진리가 다가오는 어떤 측면이 매번 바뀌는 책? 어떤 날에는 이 문장에 너무 끌렸다가 결국엔 전체를 줄을 끊는 책들?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현 시대의 인물도 아니고 엄청난 고전이잖아요. 근데 고전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색할 만큼 지금 소설 같아요. 촌스럽지 않고 타임리스한 작품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다르타를 10년 뒤에 읽어도 또 좋다고 얘기할 것 같고 70년 뒤에 읽어도 좋다고 얘기할 것 같고 막 이런 책이어가지고 시다르타를 골랐던 것 같고요. 헤르만 헤세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타임리스한 진짜 작가? 제가 추천할 때 자신 있게 추천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읽었을 때 그 책 좀 아니었는데 하면 안 되는 책을 선정하고 싶었고요. 그게 시다르타가 바로 떠올랐어요. 시다르타는 늘 이제 필독서 안에 있긴 했는데 제목이 좀 너무 이제 불교 영어니까 종교적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데미안을 다시 읽고 헤르만 헤세가 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런 소설을 쓴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헤르만 헤세를 좀 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다르타를 읽었는데 시다르타는 더 놀랐어요. 독일 작가가 어떻게 그 시대 때 이걸 접한 것도 좀 신기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의 성장 소설로 만들었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단순한데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림미를 하면서 시다르타를 자연스럽게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자기다움 막 이런 거 관심 진짜 많고 개인 브랜딩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개인 브랜딩이란 자체가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캐릭터가 잡히면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이것저것 막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 부질없이 느껴지거나 뭔가 되게 헛다리 짚고 있고 삽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걸 읽으면 시다르타
시다르타의 삽질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게 다 지금의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 실수나 실패를 정말 줄이는 삶을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다르타는 경험 자체가 주는 깨달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깨달음도 다들 그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뭔가 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뭔가 변화하고 싶다고 하면 이 책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놓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다음에 읽어보고 해서 이거는 옆에 그냥 두고 인생을 같이 해야 되는 약간의 동반자 같은 책이라 생각하거든요. 만독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계속 읽는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마음속에는 샘의 원천이 흐르지 않는가? 그것을, 즉 자아 속에 흐르는 샘의 원천을 찾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탐하는 것이요 오해하며 돌아가는 길이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좋았던 이유가 되게 초반인데 이 시작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라문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계층의 사람이고 아버지의 그런 말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시다르타 안에는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이 알아차림이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생각하거든요. 전체 여정을 떠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저한테는 출발점처럼 느껴지는 문장이라서 딱 이걸 읽자마자 재미를 느꼈던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출발점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문장이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 리추얼에 굉장히 다양한 매개체들이 있는데 저희는 길을 걷다가 내가 끌리는 거를 그냥 발견하고 메모하는 리추얼도 있고요. 책을 읽고 감정 일기를 쓰는 리추얼도 있고, 실제로 달리기를 하고 내가 느꼈던 몸의 감각이나 상태를 기록하는 게 있는데, 이게 딱 기록을 하는 순간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계속 그걸 쌓아나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스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은영 박사님이 심각하게 못 깨닫는 사람한테 해주는 처방 중에 하나가 심리의자라고 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연기하는 사람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깨닫거든요. 객관화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시다르타가 자기가 다 저질러 보고 그걸 한번 리뷰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고 내가 어떤 길에서 왔고 이제 이 길에 가야 됐구나를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모르다가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내딛었을 때 그걸 다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리추얼은 전형적으로 기록한 거를 다시 보게 하는 회고의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민미에서 하는 리추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느린 방식이에요. 쌓아야 되고 쌓은 걸 다시 봐야 되고, 이제 그거의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은 실제로 저는 변화하는 걸 많이 보고요. 제가 느꼈던 방식이기 때문에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회고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기록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좋은 터닝이 왔던 때가 다 회고를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민미란 아이디어도 에어비앤비에서의 기간을 다 회고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였거든요. 자기 자신을 리뷰를 한다라는 거는 경험한 걸 리뷰한 거거든요.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다르타도 결국엔 부처가 깨달은 걸 아무리 따라가봤자 그 내 깨달음은 아니니까 내가 그냥 한번 무트로 나가서 다 해봐야지라고 생각한 건데, 저는 거기에 완전 동의를 좀 하고, 근데 그 경우 무조건 힘든 순간이 오거든요. 시다르타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강에 가서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우울함을 겪다가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게 통과 의례처럼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민미에서는 그걸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기획을 해서 중간에 달리기라던가 이런 매개체를 껴놨을 뿐, 핵심은 지금 현재를 기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매개체를 다양하게 해서 약간 꿀을 발라놓는 거죠. 좋아하는 걸로부터 시작하게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깨달음의 과정이랑 좀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걸 도전하려면은 가장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세팅하는 것보다 최악의 순간을 세팅하는 게 전 도전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은 6개월 동안 돈을 안 벌어도 나는 괜찮다.
저희 같이 했던 친구들끼리 6개월 이상이 넘어갔을 때 너는 얼마를 받아야지 괜찮을 것 같냐 그랬더니 이제 다들 되게 소박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도 내가 이런 민미를 하면서 얻는 그 심리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해서 이제 150만 원, 누군가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장 최소한의 것들을 지금 사실 세팅하고 도전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베스트가 아닐 수 있지만 저희한테는 월스트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뮤추얼이라는 개념을 문화적으로 만들면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해서 저희는 조직 문화 프로그램이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리추얼 자체를 컨셉으로 해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화가 되는 거고 사실 리추얼 프로그램 자체를 하는 B2C 프로그램은 엄청 큰 수익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존버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작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민미 레터로 시작한 이유도 민미 레터를 통해서 계속 문화를 이제 발신하는 그러니까 발신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양극단의 산업이 생성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패스트푸드가 정말 커지면서 반대급부의 산업이 커져서 어떤 제약 산업들이 엄청 커지고 이런 것처럼 지금은 저는 중독 사회와 관심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처음으로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만 받아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는 사회가 되기 쉬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자기를 너무너무 잃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불안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저는 그 반대급부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류는 제가 만들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반대의 웨이브에 서서 이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한다면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다. 그래서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 많이 아는데 하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중요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 사람들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거니까 문화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사실 이렇게 하시는 문화가 민미가 하는 문화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끼리 많이 뭉쳐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재밌게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라운드 룰을 항상 정해요. 협업할 때 그라운드 룰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99% 일이 진행됐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괜히 초치는 얘기하지 말자 이러면서 사실 저는 산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끼리 이름을 이제 고민했을 때 이름을 한 7번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7번 정도 바꾸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타협하고 싶어요. 타협해야지 이제 멈출 수 있으니까 이 일을.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하다가 이름을 딱 정하고 로고까지 사실은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거 진짜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얘기해야 돼. 근데 딱 한 명이 사실 나는 별로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다들 말이 없어지면서 그래? 그럼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자.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고 그때도 근데 안 나오면 이젠 접긴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제 했던 그라운드 룰 중에 너무 지엽적인 거에 또 갇히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이제 문제다 해서 이제 이거는 속도를 봤을 때 마지막이야. 한 명이 다음에 우리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슬로건으로 나이스 투 밋미 이런 거 하자. 왜냐면은 나를 만나서 반가워라는 그런 개념을 해줘야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게 즐거운 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이름은 정하지 말고 슬로건을 정하자. 뭐 그래서 밋밋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들 이거야 100%였던 것 같아요. 별로인 마음이 어느 누구도 들지 않았고 정말 라이트한 걸 만났다. 이미 고정화된 고정관념이 있는 언어를 쓰면은 절대 엎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습관, 헤빗, 뭐 루틴 이런 거는 이미 되게 고정화된 그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민미가 그런 습관이 아니라 뭐 의식화하는 습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고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찾아봤을 때 저희가 지배를 하기에 되게 적절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추얼에 저희가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고 너무 새롭진 않고 근데 새로워요. 결국에 사람들은 신뢰를 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리추얼이 되게 좋은 세팅이라서 근데 그건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이밍이 결국에는 인식의 지배이기 때문에 그 네이밍이 너무 유명한 언어를 쓰면은 대중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그 안에 너무 많은 고정관념이나 스테그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회사가 그거를 지배하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도 호스트라는 이제 언어를 쓸 때 그 호스트라는 언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였어요. 그거를 새롭게 세팅하기도 어렵지만 언어 지배량이 엄청 부정적이거나 없는 언어. 진짜 호스트바가 제일 많이 검색되는 언어였어요. 호스트가 이제는 너무너무 쉽게 쓰이는 언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가 에어비앤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언어를 퍼뜨리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걸 새롭게 지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네이밍을 하거나 캠페인 네이밍을 할 때 너무 유명하지 않은 것, 하지만 너무 희소하지 않은 것, 이 사이에 적절한 거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 독서라는 것도 스티미가 있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독서하면 진지하다. 그렇다면은 여기만의 언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임팩터라는 것도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내가 어떤 임팩트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언어화 시키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 역할을 스스로 세팅하고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미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민미란 이름도 그렇고, 이 심리 시장에서 절대 쓰지 않는 색깔과 이미지를 쓴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왜냐면 의외성을 줘야 되는 거. 의외성을 줘야지만 사람들은 오 하고 들어왔는데 되게 진지한 거예요. 의외성과 신선함?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저희는 거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밤 인문학 책 읽고 감정일기 쓰는 거를 거의 이제 5년째 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발산형이고 뭔가를 뿜고 다니는 일을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다 보니까 수렴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그 수렴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저는 인문학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의 책은 굉장히 큐레이션을 해서 읽고 있어요. 그거 외에 민미에서 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도움받았던 거는, 공간이 자기의 감정을 정말 많이 대변을 해서, 저는 번아웃 걸렸을 때 집이 진짜 엉망이 됐어요. 어떤 리추얼을 했냐면 정사각형 프레임을 정해서 오늘 치울 공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전체가 아니라 이 프레임은 서랍장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 안에서도 선반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작은 부분을 정하고 거기를 15분 동안 치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치우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샀지? 좋나? 그럼 이제 뭐가 딱 드냐면 뭐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결정이 되는데,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쓰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모두에게 추천하는 리추얼 중에 하나고요. 아침에 음양탕 먹는 거, 뜨거운 물 반 차가운 물만 먹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정말 천천히 음미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잠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긴장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워낙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줄여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 지금 메일을 쓴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메모장에다가 옆에 시간 쓰고 메일 씀 이렇게 쓰고 메일 딱 끝나면 시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맨날 막 안 해야지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멀티태스킹 얼마나 하는지 관찰하는 순간 줄이게 돼요. 시간을 이제 숫자로 보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그냥 1시간이 아니라 좋은 에너지로 쓰는 1시간과 나쁜 에너지로 쓰는 3시간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이 생기니까 번아웃이나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되게 낮아지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좀 재밌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게 이제 저의 시간이 많이 없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처음 겪는 경험들이고, 사실 가장 저의 약한 면들을 많이 마주해야 되는, 인정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직장 다닐 때 내가 잘하는 일만 하면서도 살 수 있었는데 팀원들이 생기니까 내가 좋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과연 좋은 리더인가? 라는 막 그런 현타들도 엄청 자주 찾아오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이 일이 나랑 안 맞나?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솔직하게 물어보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빠져 있잖아요. 이제 겉에서 보는 거죠. 나의 어떤 상황을.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 같은 메타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지구력 이런 건 좋은데 진짜 운동 못 해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도 빨리 안 늘어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래서 항상 재미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달리기는 무조건 늘고, 10km를 달려도 되게 힘들다가 포착포착 뛰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힘들어야 되는 때인데 갑자기 기분 엄청 좋아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때가 와요. 정말 정직한 운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힘들 때.
저 근데 진짜 독서예요. 올해 초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완전 강독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읽었냐면 혼자 읽으면 너무 휘발될 것 같아서 같이 읽을 만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몇 장 읽고 또 줌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번을 만나서 책을 끝냈거든요. 그럴 때 독서가 진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이 좋다는 책을 지금 읽지 말고 이렇게 쌓아놓다가 책이 손을 흔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한테 라이트 타이밍에 왔을 때 작은 한 줄의 문장도 막 가슴을 울리는데 어떤 날에는 똑같은 문장인데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진짜 힘들 때 저는 그 신화 힘이 책장에서 저한테 한 번 읽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직감이 왔고, 그 책을 쓰신 분 자체가 굉장한 현인이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연구한 거를 압축적으로 한 책에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는 문장들이어서 그만큼 좋은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읽자보다는 좋은 책을 내 상황에 맞게 매칭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이밍을 찾습니다, 항상. 정신건강이 진짜 어려운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맹점인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기미나 살이 찌거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운동을 조금만 해봐도 호흡이 가쁘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은 감각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건데, 반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엄청 느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거울을 많이 둬야 되거든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독서도 그 거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계속 반추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얘기와 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비교하는 자체가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저는 독서도 되게 좋은 거울이라 생각해서, 정신건강에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다 독서에 관심을 가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거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게 일기. 진짜 하나같이 추천하는 게 일기예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적는다라는 행위에서 객관화가 이미 일어나고요. 그리고 문법을 지키다 보면 생각을 고르게 되고, 고르다 보면 계속해서 사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손으로 일기 쓰라고 하거든요. 속도가 타이핑을 못 따라가요. 마음의 속도가. 타이핑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독서랑 되게 비슷하게 일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일기예요, 사실. 어머니가 되게 독립적이셨고 자기가 원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했던 것 같고, 그거를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강점들이 발휘가 됐던 건 이제 어머니가 주셨던 되게 큰 지지도 있지만 결핍도 당연히 있었고, 근데 그게 저를 되게 많이 성장시켰던 부분이구나. 지금도 어떤 일을 하든 되게 지지를 해주는 성격이셔서 어머니의 삶도 그렇게 또 살고 계시고 자기가 계속 도전하고, 그래서 되게 영감을 주는 저의 되게 큰 멘토인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회고를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이제 보니까 새롭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브랜드인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아우라가 있어요. 자기 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좀 키워줬으면 이제 어머니를 제가 키울 수 있는 자산이 있을 것 같다. 어머니는 인정을 받으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어머니가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쌓아온 것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시간을 무조건 줘야겠다 생각했고, 그게 금자씨 부엌이었고, 실제로 그게 되게 큰 성취를 줬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딱 8번 했어요. 신청자를 원테이블로만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열면은 거의 10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8개월 한 게 자산이 돼서 최근에 요리책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도 좀 의심을 하시긴 해요. 자기 음식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왜 요리책을 내자고 하지? 이러지만 이제는 촬영도 많이 하시고 막 이래서 예전에 비해서 되게 능숙해지시고 자신감도 많이 가지시고, 그게 이제 어머니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지금 현실과도 너무 닮아있다고 왜 생각했냐면, 민미를 하면서 팔로우십이 진짜 강하다는 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 잘된 사람들을 엄청 팔로우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과 되게 친분을 사고 싶어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과정 자체에 되게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빨리 비법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우투를 진짜 많이 물어봐서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약간 이것마저도 하우투를 물어보나? 그러니까 거의 이런 수준이죠. 자기가 어떤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약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고빈다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열망이 똑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 시다르타를 따르고, 시다르타가 제일 자기 친구 중에서는 뭔가 멋진 친구인 것 같고, 시다르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를 쫓는 자와
개척하는 자의 딱 그 두 가지 모습인 거고, 자기답게 살려면 결국 너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한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 시다르타에서 해주는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와닿았어요. 고빈다도 너무 와닿았고, 불안하니까 쫓는 거고, 결국 끝을 보면 시다르타 같은 친구가 자기의 깨달음을 얻은 거니까 이 책에 그런 용기를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딱 있는데, 북스마트와 스트리트스마트가 밸런스가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스마트는 책을 통해 지식을 통해서 똑똑해지는 것, 스트리트스마트는 정말로 바깥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서 얻는 경험 지식이라 생각하거든요. 경험 지식으로만 있는 사람들의 또 위험함은 자기가 경험한 게 다거든요. 내가 해봐서 다 알아, 이게 이제 그 경험 지식인데, 또 북스마트인 사람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글로만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설명은 잘하고 조언은 많이 하는데 사실 겪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제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책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지만 스트리트스마트적인 삶을 지금 훨씬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무조건 실수가 일어나죠. 임일하고도 어마무시하게 실수를 많이 했고, 개발 사기도 당하고 진짜 많이 잃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조금만 계산해서 시도를 안 할 것과 할 거를 결정했었으면 되는데 왜 다 시도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결국엔 전 제가 해보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정말 많은 조언 해주시거든요. 개발 사기 얘기도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실수 너무 많이 하고요. 그거를 해봐야지만 다음 실수를 안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책을 또 많이 읽고 그러면 이제 실수 줄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시다르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100명의 사학가를 만나면 100명은 다 다른 스토리로 실패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실패 노하우를 아무리 들어봤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법을 들어도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 실수의 사전을 만들어 나가려면 시다르타처럼 일단 나가야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떠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시다르타는 자기가 경험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라는 소식은 여전히 정보에 가까운 거고, 이 존재를 느낀 것은 만났을 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뭔지 알겠다는 거지,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에 대한 것은 여전히 그냥 먼 것이 아니었을까. 그거보다 오히려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고 느끼는 속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게 엄청 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괴로워하면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죽으려고까지 결심하는. 근데 그 죽음에까지 간 사람이 다른 생명체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아들의 존재가 뭔지 몰랐을 것 같다. 카말라한테 갔을 때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사랑의 기쁨을 느낀 게 저는 아들을 만났을 때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고 나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라고 몰랐다가 그 존재를 만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마치 자기 존재에 대해서 번뇌를 느끼는 것처럼 집착하고 이 사랑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카말라가 결국 죽으면서 낳은 사랑의 기쁨을 실제로 깨닫게 해줬던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바주데바는 늘 옆에 있었던 조력자 같은 역할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옆에 좋은 것이 있건 아니면은 좋은 현인이 있어도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냥 강 같은 존재, 그런 존재였다가 시다르타가 강을 건너면서 그 여정이 바뀌어서 돌아왔잖아요. 그 다시 강을 봤을 때 자기 상태가 달라지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강을 새롭게 보게 되면서 그제서야 강을 계속 지키고 있는 바주데바가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어른? 깨달음을 얻을 때 결국에는 남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알려준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주고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그때 스스로 깨닫는 거고, 바주데바는 딱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가르쳐주진 않는 존재.
결국 눈에 보이는 매개체로 해야지만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근데 그 매개체가 또 강의였던 것 같아요. 강의라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객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은 객관화의 역할이었다 생각하고 깨달음의 메타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이 바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계속 흘러간다고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지가 있는 흐름이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메타포였다고 생각해요. 삶에 있어서 목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느냐. 근데 그 흘러갈 때 매 순간 달라지긴 하지만 흘러간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도 흘러가고 과거에도 흘러갔고 미래에도 흘러갈 건데, 그게 결국에는 바다라는 되게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내가 그냥 과거의 나로 머물고 있었던 것 같고, 미래의 나는 또 다른 미래가 되어 있을 것 같은 어떤 분절된 자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강을 보니까 과거에 흘렀던 내가 봤던 그 강도 여기에 있고 지금의 강도 여기에 있고, 또 이게 흐를 거라는 거 너무 느껴지잖아요. 지금의 이 순간이 결국 과거와 미래를 잇는 모든 것이 하나이다라는 걸 봤을 때, 시다르타가 결국 깨달은 거는 지금 이 현실을 내가 느끼면서 사는 것, 그리고 바다를 향한다는 걸 알고 흐르는 것, 그거를 말한 것 같아서 지금을 살아라.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해고하는 것도 과거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가 그 당시에 지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나를 반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 그대로 할 때, 그럴 때 좀 소름 끼치죠.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지? 근데 또 반대로 변하던 내가 그 과거의 나를 또 찾아가서 지금의 나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메타포를 가지고 온 소설이라 생각해서 진짜 문학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문학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게 좋은 은유가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지혜야말로 시간이 쌓은 지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야지만 체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흐른다고 무조건 지혜가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의 축적과 흐름이 있는 일이라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누구나 가질 수 없다고도 생각을 해서 지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을 판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 좋은 시간을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만큼은 좋은 시간을 쌓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거여서, 시간이 결국 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중요한 때가 온 것 같아요.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시간을 뺏는 자가 너무 많아서 내 게 아닌 거야. 돈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안 쓰면. 근데 시간 아무나 막 와가지고 도둑질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야말로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아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잘 쌓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별이 가장 죽음에 가까운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회사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 이별일 수도 있고 친구와 이별일 수도 있는데, 이별이 죽음이 된다는 건 결국 이별에 엄청난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엄청 힘들어도 보고 이거에 대해서 곱씹어도 보고, 소위 말하면 환승 같은 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의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파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제 내 것에서 사라져가고 이게 떠나갔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과정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환승을 하고 그 다음을 애고하고 뭔가를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환승의 여러 번의 경험들은 엄청나게 스노우볼이 돼서 이만큼 커져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엄청 크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을 봐야 된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과 끝은 연결돼 있다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끝을 안 내는 사람은 시작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남아있는 어떤 잔재들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별도 진짜 세게 해봐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주의거든요. 저는 이별을 제대로 의식을 치르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시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귀여운 얘가 깨구리였다가 회피하면 이만한 이제 괴물이 돼서 저한테 온다고 느껴져요. 그 고통이. 개인적으로는 회피가 제일 안 좋다고 늘 주장하고 다녀요. 진짜 슬픈 날에도 슬픔이를 상상해요. 슬픔이가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문을 딱 열었는데 엄청 시커멓고 막 그런 애가 앉아 있어요. 걔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시각화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는 다 시각화가 돼 있어요. 좀 관찰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강점이나 장점을 되게 잘 뽑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특징과 유니크함을 뽑아서 그걸 잘 살려주는, 그다음에 저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게 그런 재주를 좀 부릴 수 있다. 뭔가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다. 저는 엄청 관계지향적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을 때도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고 상태가 좋은 것도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모습이 그 사람이 경험해서 오는 것들이니까 몸에 다 남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식과 지혜, 깨달음. 근데 결국 깨달음은 몸으로 얻은 자가 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얼굴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남한테 선행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 선행에 얼굴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선행에 말을 하고 막 친절에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얼굴에는 선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들 있잖아요. 말도 너무 유려하고 좋은데 진심이 안 느껴지는 언어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없는 거죠.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고빈다는 내가 부처를 쫓으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그도 있었을 텐데 그 얼굴 안에 그의 모든 깨달음이나 행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의 다양한 아우라를 느꼈을 거라는 생각에서 아우라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집에 현자를 데리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책이 옆에 있으면 진짜 좋은 현인을 옆에 두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든든하다. 든든한 책이다. 왜냐면 이 책 하나만으로 모든 인생의 여정이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상태일 때든 꽂히는 문장을 만나고 힘을 얻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든든한 책인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다가와서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누군가의 성장을 도울 때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변하는 과정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여물지 않아서 저도 막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른보다는 좀 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시타르타가 느꼈을 때 뱃사공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게 진짜 조력자 같거든요. 그런 어른이 되려면 아직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